작은 서점. 이 이야기는 수잔 보로의 첫 번째 남편인 에드워드가 지난 9월 그녀에게 보낸 편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미국 작가 오스틴 라이트의 소설 토니와 수잔 첫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작가가 72살에 발표한 이 소설은 출간 당시 다른 소설만큼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이후 독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으며 중세를 거듭했는데요. 스릴러 장르로서 드물게 액자식 구성으로 전개가 되면서 다양한 주제를 정교하게 엮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 소설의 이야기는 잠시 후 책을 기획하고 만드는 사람들, 편집자의 방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7821님, 해외 문학 편집자가 번역도 하나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이따가 저희 편집자분들 모시고 여쭤보도록 하죠. 자, KBS 1라디오 작은 서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문자와 모바일 플레이어 콩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작은 서점의 신진 4대 부부입니다. 책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선배님들이 맡고 계시고 이분들은 일단 책의 이모, 삼촌쯤으로 하죠. 편집자의 방 90년대에 태어난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통통 튀는 분, 민음사 편집자 김민경님, 그리고 난다의 편집자 권현승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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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방송 나가는 거 다들 모니터 하셨죠? 그 반응도 좀 들으시고 네. 좀 어떤 얘기들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좀 동네방네 신나서 자랑했는데요. 네. 덕분에 라디오를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밤에 이렇게 고즈넉하게 라디오를 듣던 옛날 추억이 떠오른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저희의 그 제작 의도에 딱 적합한 그런 반응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간대에 막 노래만 듣기 좀 아쉽고 뭔가 정보를 좀 얻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시간인데, 네. 어떠셨어요, 우리 권현승님? 네, 저도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은 분들에게도 실시간으로 라디오 이렇게 연락이 오고,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역시 라디오의 힘이 되게 크다. 그래서 저도 연락이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막 요란스럽게 막 홍보하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네. 그냥 들으실 분들 그냥 알아서 오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근데 그럼에도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듣고 계셔서 좀 놀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이현식, 김진영 편집자 그 두 분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이제 방송하고 바로 나가시면서 즉석에서 책을 막 이렇게 정하고 가시거든요. 근데 두 분은 방송 마치고 나면 회의하러 가신다고요? 회의까지? 저희는 네. 책의 어머니 아버지는 안 돼서 아직 그런 정도의 공력이 안 돼서 저희는 회의를 와. 바로 이렇게 딱딱 뽑아낼 수 있는 네. 재주가 없어서 별 말씀을요. 고심하면서 그러니까, 책을 네. 늘 고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굉장히 신중하신 거예요. 아까 그 청취자 한 분께서 해외 문학팀은 편집자가 번역도 하나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어느 분께서 좀 답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혀 다른 영역의 일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은 영화 같은 것을 하나 찍는다고 해도 되게 여러 분들이 여러 방식으로 기여를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아무래도 해외 문학 편집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외 문학 자체에 조금 더 친숙하고
또 특정 언어를 좀 잘 구사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 보니까 예. 그런 분들에 한해서 어느 정도 어느 때는 번역을 하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네. 일적으로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일이라는 거죠. 네. 네. 사실 번역가라는 직업도 굉장히 그 고난이 돼 완전 전문직이라고 봐야 네.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좀 번역하시는 분들 진짜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힘든데 그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의 맛을 다 살려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 오늘 이제 주제는 저희가 복수. 이거 두 분이 정하신 주제예요? 네, 저희가 저번 네, 녹음 끝나고 맞아요. 고심 끝에 아니, 왜 이 가정의 달, 이 좋은 저녁 시간에, 밤 시간에 복수, 뭐 이유가 있으셨어요? 사실은 그게 제일 재미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는 해요. 누구에게 복수를 하는 얘기가 사랑 얘기만큼이나 또 굉장히 많은 작품들 속에서 주제가 되는 네. 주제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복수, 광기 이런 소설들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김민경 편집자님이 왠지 강하게 추천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복수하자. 복수하자. 복수로 하자. 조사 하나가 없는데 이렇게. 근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저희가 저번 주제가 선물이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다음, 그러니까 앞에 주제와 연관을 지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누군가한테 주는 것이라고 했을 때 가장 그 선물에 반대되는 것이 복수가 아닐까. 네네, 그러네요. 네, 그런 차원에서도 네, 어허. 이 주제를 바로 앞에 두게 됐던 것 같습니다. 선물, 복수, 뭔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주제로. 네, 다음은 네. 그럼 뭐가 돼야 되지? 선물, 복수 다음에는 좀 고민도 저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분께서 가져오신 책 제가 먼저 그 소개를 해드리자면 권현승 편집자님의 추천은 오스틴 라이트의 토니와 수잔이고요. 우리 김민경 편집자님의 추천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입니다. 복수하면 또 햄릿이죠. 네. 네네. 자, 그럼 먼저 토니와 수잔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을 선정하신 이유는요? 일단 재밌습니다. 일단 아하. 그거 먼저 깔아두고 가고요. 정말 재밌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소설들 중에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소개드린 작품이 이야기의 끝이라는 작품이었는데 네. 그 이야기의 끝은 이제 예전 인연의 그러니까 예전 연인과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는 여자 소설가의 이야기를 다뤘다면은 이것도 되게 비슷해요. 이것도 어떠한 남자 소설가가 그 이혼한 전 부인에게 자기가 쓴 소설을 보내주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네. 그러니까 되게 비슷하죠. 아까 이제 또 선물, 복수 이런 주제의 어떤 이렇게 서로 대칭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앞에 이 책은 조금 더 말 그대로 사랑 이야기였다면은 네. 이 경우에는 그 남자 소설가가 쓴 이야기가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복수 이야기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또 독특하게 액자식 구성이라면서요. 네. 오랜만에 듣는 그 그쵸. 단어 액자식 저희 구성. 달달달 외웠던 네. 액자식 구성. 그러니까 사건에 그 안에 또 다른 얘기가 들어있고 뭐 이제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네. 누군가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네. 맞죠? 오랜만에 접하는 액자식 구성이라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야기 속의 이야기. 이야기 속의 이야기. 네. 네. 자, 액자식 구성에다가 이제 복수라는 주제까지 굉장히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데 귀를 쫑긋하고 한번 줄거리를 들어볼까요? 네. 그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수잔이라는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네. 수잔에게 어느 날 이제 20여 년 전 이혼했던 전 남편이 에드워드로부터 편지가 와요. 네. 자기가 최근에 소설을 썼는데 너가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제 소설을 받아들고 수잔이 이제 막 생각을 하죠. 그 지난 시기에 대해서. 에드워드는 원래 이제 그 법대생이었는데 당시에 수잔을 만날 때 갑자기 이제 소설 쓰겠다고 대학교 때려치고 소설을 막 썼었죠. 예. 근데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네. 근데 그런 서로의 그 삶의 방향성에 있어서 갈등이 생겨서 결국 둘은 이혼을 하고 그 직후에 수잔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해서 지난 20여 년 동안 살아왔던 건데 이제 갑자기 20여 년이 지난 후에 에드워드가 편지와 함께 소설을 썼는데 너가 봐주면은 좋을 것 같아. 너는 되게 좋은 나의 독자였으니까. 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 소설을 읽는 수잔의 시각으로 네. 소설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을 했을 당시에는 이 남편 소설가는 네. 그닥 성공한 소설가는 아니었나 봐요. 그죠? 지망생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요즘 말로 하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생계에도 좀 도움은 안 되고 도움이 거의 안 되고.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정말 한심한 남편이고 그래서 속 터지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부인 입장에서 남자를 찬 건가요?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건가요? 그런 셈입니다. 아주 네.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소설을 쓰고 나 이렇게 잘 썼어 하고 보내주는 거죠. 네, 근데 한번 봐봐. 네, 흥미로운 점은 그 당시에 되게 가열차게 비판을 했었던 사람이 예. 이 수잔인데 네. 너의 소설은 이런 게 문제가 있다. 근데 여기서 편지에서는 너만큼 나에게 좋은 독자는 없었다. 너가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지로 네. 편지가 와요. 그러니까 뭔가 그가 쓴 소설 내용이 이 전 부인의 마음을 뭔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닐까 싶은데 그 어떤 내용 소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사랑 이야기면은 또 아주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텐데 네.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이야기는 톤이라는 인물이 겪는 이야기인데요. 토니는 굉장히 말하자면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 소설 속 인물입니다. 문명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네. 수학과 교수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기 그 별장에 있는 곳으로 그 가족들이랑 휴가를 가려고 이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밤에 달리다가 괴한의 습격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본인은 되게 황량한 황무지 같은 곳에 버려지고 네. 그 아내와 딸이 실종이 되죠. 네, 그래서 하룻밤 동안 막 정신없이 막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며칠 후에 찾게 되는데 네. 둘 다 살해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예. 이뤄지는 경찰과 협조를 해서 그 범인들을 네. 말하자면 복수 네. 이야기인 셈이죠. 찾아나가는. 한 가족의 비극적인 어떤 불행을 그린 복수극을 소설로 써서 전 부인에게 보낸다. 뭔가 이 남편,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지금 이제 작가예요. 네. 이 사람은 어떤 복수의 마음을 갖고 보내는 건가? 이거 지금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스포일인 거예요? 제가 스포일러는 안 하는 상태로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흥미롭죠. 일단 네, 굉장히 뭐지? 이런 뭐지? 생각이. 네. 네네. 뭐지? 그러니까 뭐냐고요, 이게. 아마 수잔도 동일한 생각으로 네. 이게 뭐지? 근데 글은 잘 썼네? 이런 그래요? 식으로 읽게 되는 거죠. 네. 네.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약간 헷갈릴 수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토니는 소설 속에 나오는 이제 가상의 인물이고 에드워드가 수잔의 전 남편이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토니와 뭔가 그 에드워드가 비슷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나오나요? 소설에서 어떻죠? 네, 아무래도 근데 소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을 독자로 하여금 유추하게 만드는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김민경 편집자님이 책 네. 읽으셨잖아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의문들 조금 해소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에드워드가 네. 수잔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다라는 가정하에 네. 두 가지 방법을 저도 생각했어요. 읽어 나가면서. 네, 네. 첫 번째로는 그 안에 네. 수잔을 연상시키는 인물을 넣어서 그렇죠. 저격을 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했을 수도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좀 더 고차원적으로 너가 그렇게 깔보다가 나 정말 이렇게 좋은 소설을 써서 네. 네 마음을 움직였어. 네. 이게 나의 복수다 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그래서 끝까지 읽어 나가면서 저도 둘 중에 뭐가 뭘까요? 에드워드의 진심이었을까 추측하면서 읽어 나가게 됐었죠. 네.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둘이 그래서 잘 돼요? 뭐 수잔이 뭐 지금 현재 남편을 버리고 다시 전 남편한테 간다거나. 어떻게 그러니까 내용 나오긴 하는데 그건 복수가 아닌가? 네. 그런 부분이 네. 마지막에 거기가 나오긴 하는데. 사실 그걸 확인하는 게 약간 백미이기 때문에 그쵸. 네, 그게 네. 굉장히 강렬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잔의 마음이 그 원고를 읽기 전과 후가 후로 굉장히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무시했던 비판만 했던 전 남편의 소설이 하나가 완성이 돼서 나한테 왔는데 많이 성장했어요. 가능성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히트가 될 수도 있는 작품인 거죠. 미리 보낸 걸 거 아니에요. 지금 저기 시중에 나오기 전에.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너 후회할 거야. 뭐 널 후회하게 만들 거야. 뭐 이런 느낌. 자,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죠. 자, 좀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다면 우리 권현승 편집장님께서 좀 낭독을 해주시겠어요? 네, 네. 이 부분은요 사실은 소설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액자식 구성을 띠고 있고 사실 그 소설 속 소설 그러니까 토니의 이야기만큼 혹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토니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는 수잔의 네. 마음 상태인
묘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처음에 수잔이 이 책을 받아들고, 그러니까 네. 이 원고를 받아들고 어떠한 느낌을 가지는지 묘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시면은 이 책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잔 모로의 첫 번째 남편인 에드워드가 지난 9월 그녀에게 보낸 편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가 책, 그러니까 소설을 하나 썼는데 읽어봐 주지 않겠냐는 내용이었다. 에드워드와 재혼한 부인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보내는 안부 카드를 제외하곤 20년 만에 처음으로 에드워드에게 받은 연락이었기 때문에 수잔은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수잔은 기억 속의 글을 더듬어 보았다. 에드워드가 이야기, 시, 단편과 같이 글이라면 뭐든 다 쓰고 싶어 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게 둘 사이에 생긴 불화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하지만 에드워드가 나중에 보험업계에 진출해서 글쓰기는 포기했나 보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그건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 편지에서 에드워드가 이 소설은 정말 잘 썼다고 했다. 그동안 삶과 글을 쓰는데 필요한 기교에 대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보여주고 싶다며 그녀가 직접 읽어보고 판단해 주었으면 한다고 썼다. 그녀는 그에게 최고의 비평가였다고. 이 소설이 장점은 많지만 유감스럽게도 뭔가 빠졌는데 그녀가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그녀라면 뭐가 부족한지 알고 말해줄 수 있을 거라고. 천천히 읽어보고 뭐든 떠오르는 대로 몇 마디 적어달라고 에드워드는 말했다. 일주일 뒤에 그 수퍼가 도착했다. 딸 도로시가 헨리, 로지와 함께 수잔이 땅콩버터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부엌으로 그걸 가져왔다. 소포에는 테이프가 겹겹이 붙여져 있었다. 수잔은 원고를 꺼내 제목을 읽었다. 현실에서는 에드워드와 수잔이 부부예요. 그러면 에드워드 수잔이라고 제목을 지었으면 좀 더 덜 헷갈릴 텐데 왜 토니와 수잔이라고 이렇게 굳이 그쵸. 교차해서 사람을 썼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네. 처음에는 그래서 헷갈렸던 게 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에드워드, 토니 에드워드. 그런데 이게 어쨌든 사실 모든 소설이 그렇지만은 제목에 작가들은 굉장히 많은 힌트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수잔의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는 토니와 수잔은 각각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 같아요. 네. 그 토니와 수잔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은 수잔이고, 그다음에 이 소설 속 소설 토니가 나오는 소설은 제목이 녹터널 애니멀스거든요. 그 녹터널 애니멀스의 주인공은 토니죠. 그래서 각각 주인공을 이름으로 쓴 것일 텐데 제 생각에는 근데 결국에는 이 작품을 읽다 보면은 수잔이 토니의 이야기를 읽어 나가면서 네. 예, 토니를 되게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은 토니의 마음에 되게 본인을 동일시한다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토니의 모습에서 자기를 보게 되고 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토니와 수잔 이런 식으로 같이 묶는 게 적절해 보이죠. 근데 또 동시에 생각해 볼 여지는 결국에는 그 소설 속 소설인 녹터널 애니멀즈를 썼던 것은 에드워드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잔이 토니에게 뭔가 감정적으로 가까움을 느낀다면은 네. 그게 에드워드가 일종의 만들어둔 장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그 에드워드가 쓴 소설의 제목이 녹터널 애니멀스입니다. 녹터널 애니멀스. 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녹터널 애니멀스 영화잖아 네. 하고 좀 지금 알아차리실 것 같은데 이걸 원작으로 해서 영화가 나온 거죠. 네, 그 영화 제목이 녹터널 네. 애니멀스고. 네. 이 영화가 저는 사실 이제 못 봤는데 한 2017년경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네. 꽤 재밌고 흥행도 좀 된 영화로 알고 있어요. 어디 상도 받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리고 또 너무 특이한 게 톰 포드라고 네, 패션 디자이너잖아요. 톰 포드 네, 너무나 네, 유명. 네. 그 사람이 만든 영화라면서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네. 아니 어떻게
패션 디자이너가 영화 감독을 하면서 이 원작으로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여기 대해서 좀 아는 얘기 있으세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하는데요. 네. 톰 포드가 이 영화 포함해서 한 편 더 찍었는데 공교롭게 둘 다 소설 원작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설을 원작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데 좀 흥미가 있는 것 같아요, 톰 포드가. 근데 굉장히 톰 포드 굉장히 감각적이고 관능적이잖아요. 그 옷들도, 패션들이. 그런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화도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패션 디자이너가 처음에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기대를 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떡하지 마음 졸이면서 봤을 텐데 완성도가 꽤 높은 영화라고 들었어요. 보셨어요? 아니 저는 영화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네네.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영화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막 영상들이 이제 막 머리에 스쳐가요, 그죠? 네, 그 안에 소설 속 소설 녹터널 네. 애니멀스가 정말 그 하드보일드 스릴러 영화 같은 네. 진짜 페이지가 계속 넘어가는 그쵸.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영상에 참 잘 맞는 소설이지 않나 생각하면서 저도 읽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좀 각색하면서 조금 뭐 원작과 달리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좀 어떤 차이점이 있죠? 일단 이 영화와 이 소설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서 네. 그냥 소설 장르랑 영화 장르의 차이까지도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설은 이야기하는 장르잖아요. 말로. 네. 그러니까 텍스트로. 근데 영화는 보여주는 장르고. 네. 그렇다 보니까 소설에서 말해졌던 것 중에 영화에서 말해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고 반대로 영화에서 그러니까 소설에서 말해지지 않은 건데 영화에서는 보여지는 것들도 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근데 영화에 제가 되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줄거리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하, 네. 네. 원작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네, 각색을 했다. 또 약간 궁금한 게 지금 계속 저는 에드워드와 수잔 얘기만 그 관계에서 복수를 아까만 찾았는데 토니라는 그 주인공이 나오는 그 소설 속에서 토니라는 사람은 지금 가족이 다 살해당한 거잖아요. 부인이랑 네. 딸이. 토니는 복수를 하나요? 복수를 하려고 하죠. 아, 네. 그 복수를 하려는 그 과정이 어떻게 막 되게 막 스펙타클하게 막 전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되게 재밌어요. 계속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몇 가지 계속 시도를 했는데 네. 실패도 있고 만족스럽지도 못하고 네네. 만족스럽다고 본인이 착각을 했는데 막상 그렇지 않고 예. 계속 그런 어떤 그 오르내림의 과정 속에서 복수가 계속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에드워드 그 소설 쓴 전 남편이 하는 복수랑 좀 차원이 다른 복수인 거잖아요. 토니는 그렇죠. 피를 봐야 되는 복수인 거잖아요. 네. 가족을 위해서나 저는 이렇게 뭔가 그 살인범들을 나중에 찾아내서 확 처단을 해야지 이게 복수의 어떤 그 해소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요? 앞에 네. 토니 가족이 당하는 사고가 정말 이제 정말 몰입감 있게 진짜 이거 제가 그 상황에 처한 것처럼 네네. 굉장히 자세하고 끔찍하게 묘사가 돼요. 그래서 읽는 사람이 당연히 정말 이거는 복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절로 들거든요. 네. 정말 그 극악무도한 범인을 찾아서 죽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되게 절절하게 쓰여 있어요. 네. 수잔도 책을 뗄 수가 없어서 사실은 밤에만 이렇게 책을 읽는데 네. 낮에도 책을 읽지 않는 그 시간에도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계속해서 그 소설에 대해서 마음 한켠에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붙들고 놔주질 않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제 뭐 소설 속에서의 그 복수는 너무 이제 자명한 거고 수잔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좀 많이 뭐 경쟁력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버렸던 전 남편이 소설에 자기가 지금 몰입되면서 거기에 지금 집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전 남편은 지금 이 수잔한테 복수를 한 거네요. 어찌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이게 만약 복수라면 굉장히 세련됐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네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책을 읽기 전에 나와 그 책을 다 읽은 후에 나는 어딘가 달라져 있다. 그럼 뭐. 근데 상대를 바꾸고 싶다라는 게 사실 복수라는 마음의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 쓴 소설로 수잔의 마음 붙들어 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책 속에서 복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네. 에드워드는
굉장히 뿌듯했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네. 이 액자식 구성이라는 게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개의 소설을 두 가지의 이제 시선으로 보면서 두 가지를 다 맛볼 수 있는 거죠. 1+1 같은. 근데 지금 이 토니와 수잔은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너무 재밌게 흘러가고 있네요. 그죠? 근데 다만 이제 토니와 에드워드는 이제 헷갈리는 순간이 조금 고라파지는데 그것만 좀 염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수를 주제로 한 토니와 수잔, 오스틴 라이트의 소설을 우리 지금 권현승 편집자님께서 추천해 주셨고요. 이 책을 접하면서 이 노래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거 어떤 곡 추천해 오셨어요? 저는 라나델 레이의 네. Some Girl라는 곡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소설, 특히 이 소설 속 소설이 가지고 있는 좀 황량하고 좀 외롭고 이런 정서가 담겼으면 좋겠어서 이 곡을 골라왔습니다.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최원정 아나운서가, 목요일과 금요일엔 장강명 작가가 서점을 지킵니다. 참여하실 분은 방송 중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북클럽, 작은 서점. 자, 오늘 권현승, 김민경 두 편집자님과 함께하는 편집자의 방. 이번에는 김민경 편집자님의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복수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작품? 네, 셰익스피어의 햄릿인데요. 네. 근데 사실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자신이 없거나 조금 망설여질 때는 네. 가장 확실한 방법이 책에 기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확실하게 기댈 수 있는 복수의 정석, 복수의 원형인 책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햄릿은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네. 이제 뭐 줄거리도 알고 그런 건데 복수를 이렇게 하면 정말 너무 뭐라 그래야 되죠? 통쾌하지가 않잖아요. 이건 그쵸. 너무 힘든 복수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모두 걸어야 하는 복수죠. 그리고 예.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예.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인 작품이라서 네. 셰익스피어가 아직 30대에 이제 끓어오르는 심장으로 쓴 작품이고 또 이제 지나긴 했지만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이었는데요. 네. 4월 23일이 세계 책의 날이에요. 네, 그래서 이날이 정해진 이유가 네. 바로 이날이 셰익스피어의 사망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그만큼 작가 중에 작가, 복수의 원형이기 때문에 복수의 원형. 한번 클래식한 어떤 맛을 느끼면 어떨까 해서 선정해 봤습니다. 복수의 원형, 네. 복수의 정석을 담은 셰익스피어의 햄릿. 줄거리는 뭐 언제 들어도 흥미로우니까 우리 김민경 편집자님께서 좀 재밌게 또 한번 풀어주시죠. 네, 사실 읽지는 않으셨어도 모두가 다 아실 만한 얘기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햄릿은 덴마크의 왕자인데요. 한 달 전에 국왕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슬픔을 겪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자마자 삼촌, 그러니까 그 왕의 동생이었던 삼촌이 그 왕위를 바로 물려받고 그거에 더해서 자기 햄릿의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햄릿은 아버지도 잃었고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잃었고 자기가 물려받았어야 할 왕위도 없어진 상황인 거죠. 네.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자기의 아빠였던 유령을 만나게 돼요. 네. 그 유령이 햄릿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는 당했다. 사람들이 내가 뱀에 물려 죽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너의 삼촌이 왕위를 노리고 내 귀에 독약을 흘려 넣었다. 내 복수를 해다오. 내 원수를 갚아다오. 이런 유령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네. 그래서 햄릿은 고뇌에 빠지게 되죠. 이거 내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가? 이게 근데 과연 사실일까? 하면서 고뇌에 빠지는데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내는 게 바로 여기에도 이제 극 속의 극이 나오는데요. 네네. 쥐덫이라는 연극을 준비를 해요. 그게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있는 연극이에요. 그걸 일부러 삼촌과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배우들이 연극을 하게끔 시켜서
이제 삼촌의 반응을 보자 하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연극이 시작되니까 삼촌이 굉장히 몹시 당황하면서 그 자리를 떠요. 아, 딱 걸렸네. 그래서 그쵸. 확신하는 거죠. 햄릿은. 아, 맞구나. 그럼 이제 모든 게 확실해졌는데 네. 이제는 정말 내가 칼을 들어서 삼촌을 찔러야 할 때다. 예.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뇌가 담긴 내용입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고전은 굳이 막 뭐 스포일 같은 거를 우려해서 결말을 자, 읽어보세요. 하실 필요 없어요. 다 말씀하셔도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결말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두 다 죽습니다. 모두 다 죽어요. 햄릿, 삼촌, 네. 어머니, 그리고 햄릿의 라이벌인 레어티스, 네, 네. 햄릿의 여자친구였던 여자친구. 오피리어 네. 모두 다 죽으면서 오피리아의 정말 아버지까지도. 네, 플로니우스, 애꿎은 플로니우스가 죽었죠. 네, 네. 그래서 모두 다 죽으면서 정말 비극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네. 정말 누구를 위한 복수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끝에 뭐 살아남은 자가 없으니까 이걸 없죠. 복수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하긴 왜 그러잖아요. 복수는 복수를 낳고 그죠? 이게 복수라는 게 이런 거다를 보여주는 또 그런 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또 희곡의 또 백미는 이게 또 낭독이잖아요. 우리 네. 김민경 표 햄릿 낭독을 좀 들어볼까요? 요거는 왜 좀 약간 그 연극에 이제 독백 감정 확 넣어가지고 그런 거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네. 좀 들려주세요. 사실 너무 부담되지만 햄릿을 했을 때 이 대사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서 가장 유명한 부분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존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문제다. 어느 게 더 고귀한가? 난폭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맘속으로 맞는 건가? 아니면 무기 들고 고난의 바다와 맞서다가 끝장을 보는 건가? 죽는 건 자는 것 그뿐인데 잠 한 번에 육신이 물려받은 마음의 고통과 수천 가지 타고난 갈등이 끝난다 말하면 그건 바로 경건히 바라야 할 결말이다. 죽는 건 자는 것, 자는 건 꿈꾸는 것일지도. 아, 그게 걸림돌이다. 왜냐면 이 죽음의 잠 속에서 무슨 꿈이 뒤엉킨 인생사를 다 떨쳐버렸을 때 우리를 찾아올지 생각하면 망설일 수밖에. 그래서 불행의 생명은 끝없이 이어진다. 왜냐면 그 누가 이 세상의 채찍질과 비웃음, 압제자의 잘못과 잘난 자의 오만 불손, 짝사랑의 쓰다림과 법률의 늑장과 관리들의 무례함과 대접받을 양반들이 하찮은 자들에게 당하는 발길질을 견딜까? 짧은 칼 한 자루면 자신의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는데 그 누가 짐을 지고 지겨운 한 세상을 투덜대며 땀 흘릴까? 짧은 칼 한 자루면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다. 자, 칼을 지금 쥐었습니다. 아니 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게 to be or not to be. 근데 이걸 죽느냐 사느냐로 번역하는 게 맞는 건가요? 사실 이게 고전이라는 거는 이 고어들이 좀 많이 또 특히 셰익스피어 네. 소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맛을 어떻게 살리냐가 좀 번역가들의 가장 큰 숙제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네, 사실 네. 이 to be or not to be 네. 이걸 번역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거로만 한 7, 8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오.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죽느냐 사느냐인데 사실 dead or alive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그 비라는 동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제가 들려드린 부분은 그것을 존재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번역을 해준 버전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연극으로 이걸 떠보겠다 다짐을 한 후에 햄릿이 오피리어를 만나러 가는 길에 하는 독백인데요. 여기에서 죽느냐 사느냐보다는 이 존재를 하느냐, 내가 저 삼촌을 죽이고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나 스스로 죽여야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존재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 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번역했다 하는 입장인 거죠. 네. 그 햄릿 뭐 우리 권현승 편집장님도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게 출판사마다 다 햄릿 버전들이 있는데 네. 지금 두 분이 갖고 온 햄릿이 지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는 좀 이렇게 약간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봤던 그 고전 네. 시리즈 중에 하나고 우리 김민경 편집장님은 조금 다른 뭐 현대판 좀 이런 그런 건가요? 좀 각색이 돼 있는.
네. 네. 어때요? 이 골라이 그러니까 다 정말 다 다르잖아요, 느낌이요. 네. 네.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번역 중에 어떤 걸 선택하냐는 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앞에 한쪽씩 읽어보고 제일 좋은 걸 선택하라. 뭔가 문체가 나랑 맞는다 네, 하면. 네. 각자의 취향이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요. 네네. 네. 그럼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햄릿을 읽어보신 건가요? 네, 네. 다시 한번 읽어보셨어요? 어떠세요? 새롭게 또 찾은 햄릿? 햄릿, 우유부단함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공감 가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유부단함도 우유부단함인데 참 말이 많다. 지금 이 낭독 부분에서도 진짜 그렇네.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말이 그러니까 유독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희곡 연극이니까 말이 많아야 되지만 유독 이렇게까지 좀 특징적으로 말이 많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네. 그런데 아니 너무나 공감이 되는 게 복수를 계획하는 사람은 이거를 정말 비밀리에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떠벌리고 다녔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대사가 긴 것도 사실 햄릿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는 부분. 맞아요. 정말 장고를 하거든요.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정말 그 말이 정확한 작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냥 무턱대고 신중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 실행하는 사람을 돈키호테형이라 그러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우유부단하게 생각을 오래 하는 사람을 이제 햄릿형이라 그러는데 네. 두 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느닷없이 여러분의 성향을 저는 돈키호테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햄릿의 이런 긴 대사 보면 정말 미치겠어요. 너무 답답해서. 저는 혼자 속으로 말이 많은 타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 밖으로는 안 하지만 햄릿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완전 돈키호테형. 그죠. 우선 행동을 한 다음에 네. 거기에 대한 자기 변명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편이죠. 근데 그 서양 속담인가요? 어디 이제 격언 중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관을 2개를 짜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언젠간 나도 그 복수 때문에 내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뭐 그런 의미일 텐데 여기선 지금 무려 6명이나 그냥 죽어요. 이게 네. 과연 복수일까요? 이 햄릿에 등장하는 복수의 속성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햄릿이 엄청나게 망설이는 거는 네. 사실 양심 때문인데요. 그렇죠. 네. 그 양심이라는 게 이제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겠지만 주저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게 자신의 죽음도 맞겠지만 네. 타인의 죽음에 내가 영향을 끼치기 싫다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일 텐데요. 안타깝게도 햄릿은 근데 명분도 의지도 힘도 수단도 모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실행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복수와 양심이 심각하게 그 안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런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양심은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든다라는 얘기를 또 햄릿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엑셀과 브레이크라고 봤을 때 그걸 2개를 동시에 다 밟고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장고 끝에 악수 든다라는 말처럼 오히려 너무너무 그 시간을 오래 끌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이 나지 않았나 싶고 네. 사실 레어티스의 복수도 이 햄릿의 주요 주제잖아요. 네. 햄릿이 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지 하는 마음이 똑같이 레어티스한테 있잖아요. 햄릿이 자기 아버지인 폴루니우스를 죽였으니까. 네. 그래서 서로는 서로를 이해를 하는 거죠. 너가 나 죽이는 거? 오케이. 근데 내가 너 죽이는 것도 이해하지? 그래 하면서 서로 죽는 네. 아주 묘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햄릿이 또 워낙 많은 작품들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게 뭐 그쵸. 오마주도 되고 리메이크도 되고 좀 어떤 네. 것들이 있죠? 가장 유명한 걸로는 아마 디즈니의 라이온 킹이 있을 텐데요. 라이언킹이 라이언 그렇죠. 킹이 햄릿의 서사를 그대로 따온 것으로 그럼, 굉장히 유명해요. 그렇죠. 무파사를 죽이고 스카가 그렇죠. 이제 사자왕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 책의 표지에도 쓰였지만 영국 화가인 존 에버렛 밀레이입니다. 그 물에 떠가고 있는 오피리어의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네. 사실 햄릿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그림이 묘사되는 장면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왕비의 대사로 지나가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화가가 상상을 해서 그린 그림인데 저 그림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뭐
워낙 많은 작품에 영향을 주고 햄릿 자체를 그대로 각색한 영화도 3번, 4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많은 맞아요. 사랑을 받는데요. 또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대중적인 드라마도 사실은 셰익스피어의 독법에서 많이 따왔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임성한 드라마 같은 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셰익스피어의 극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네네. 거칠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칠게. 그죠. 뭔가 이게 복수의 원형이니까 뭔가 이렇게 뭐 나의 부모를 죽인 사람을 찾아서 복수. 이게 어떻게 보면 다 햄릿에 좀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네. 거칠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우리 권현숙 편집장님은 이런 희곡들, 이런 고전들 좀 좋아하세요? 네. 네. 한창 좀 찾아서 열심히 읽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이런 대본으로 책을 읽는 거는 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음, 어때요? 그게 뭐 이렇게 상상을 좀 더 우리가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네. 무대에 올리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그쵸, 때문에 네. 조금 더 상상력이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혹여나 이제 글을 읽으실 때 지문이나 무대 배경 부분을 약간 집중을 안 하시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오히려 그 부분들이 그 부분에서 제일 많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무대를 만들어 놓고 사실 그 무대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네. 대사 부분은 알아서 그 인물들이 네. 본인들이 연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읽다 보면.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좀 희곡 읽기가 좀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또 다른 책들이 있을까요? 근데 저도 사실 희곡 대본 읽기를 늘 어려워하는데요. 네. 그 조금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상황 설명이나 배경이나 자기 심리 같은 게 나레이션이 없이 자기 대사로만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화법이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되게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화법이거든요. 그냥 카페에 앉아서 친구랑 이야기를 할 때에도 사실 우리는 희곡 대본과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 같은 거 뭐 누가 잘못했는지 얘기해줘. 네. 뭐 A랑 B 중에 누가 더 잘못했을까? 라는 글들을 읽을 때도 우리는 사실 그런 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친구가 하는 대화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판사라면 네. 내가 만약에 상담가라면 네. 이 사람한테 유죄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사람한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하면서 읽어보시면 조금 장벽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가족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오히려 복수라는 제목으로 두 분의 책들을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 복수와 관련된 다른 작품, 영화, 연극 좀 떠오르는 게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뭐 가장 먼저로는 그 박찬욱 감독님의 네. 복수 3부작이 그렇죠.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 죽이는 거 이해하지? 이 대사가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에서도 네. 나오거든요. 송강호가 신하균에게 하는 말인데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복수를 다룬 작품으로는 쿠엔틴 타란티노의 킬빌이라는 또 작품이 있어요. 네네. 말 그대로 빌을 죽이러 가는 길을 네. 묘사한 영화인데 그것도 아주 화끈하게 피해 복수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작품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 복수 이 주제는 우리 김민경 편집자님이 끌어오신 것 같아요. 뭔가 이게 화끈하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그 선한 눈빛을 갖고 계시는데 요 말 하실 때는 뭔가 이렇게 엣지가 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 햄릿과 함께 좀 어우러져서 이 노래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골라오신 곡은 뭘까요? 네, 미스터 허드슨의 There Will Be Tears라는 노래인데요. 네. 좀 눈물이 나는 좀 잔잔한 무드의 노래인데 그 우유부단하고 고뇌하고 복수와 양심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는 어떤 햄릿의 연약한 마음이 잘 드러나는 노래인 것 같아서 같이 네.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편집자의 방 해외 문학 오늘 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김민경, 권현승 두 분의 편집자와 함께 했는데요. 자, 미스터 허드슨의 There Will Be Tears 띄워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회의 가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라디오 북클럽 작은 서점.